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지역병원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박창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좌장을 맡으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대표 맡고 있는 포항에서 뇌혈관 병원 하고 있습니다. 김문철이라고 합니다. 진행은 우리 박창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의료기관 준법 경영 디자인 최근 의료 분쟁 사례란 제목으로 최청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법제이사님 또 법무법인 정앤 파트너스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청희 변호사님은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 석사를 그곳에서 받으시고 현재 법무법인 정앤 파트너스 구성원 변호사고 또 현재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또 현 경찰수사연수원 출강을 하고 계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비상임감정위원으로 계시고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최청희 변호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청희 변호사입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좀 찾아볼 수 있게 좀 자세히 모든 쟁점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빨리빨리 최대한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할 거고요. 일단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산업의 구조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오는 많은 규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뭔가요? 분쟁 시 손해배상인가요?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인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이제 면허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가장 선생님한테 큰 제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그 단독적인 게 아니라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세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의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의료 전문 팀이 구성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이 있고요.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불이익은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트로 세 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사 분쟁이든 형사 분쟁이든 행정 분쟁이든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을 되었든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통계 자료를 보면 보시면 오른쪽에 맨 상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증감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법률신문에 난 기사인데 기소율이 11%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느끼는 피부나 실제 실물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기소됐다는 거는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요. 행정처분 현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진료비 거짓 청구라고 해서 허위 청구, 이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허위 청구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무장병원, 그다음 진료 기록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무면허 의료 행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행정처분에 문제되고 있고 이거는 선생님들의 면허 정지 내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의료 분쟁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의료 사고와 과실과 분쟁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사고라는 것은 현실적, 사실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진료받다가 사망을 했다거나 어떤 악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사실적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료 과실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업무상 주의를 위반해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이런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좀 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서 의료 과실이 문제되는 분쟁을 이제 조그만 의미의 의료 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겪는 이런 분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핵심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선생님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내가 법률상 책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로 책임이 부과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하는 행위는 이제 뭐 의료 행위라고 해서 수술이나 투약들을 하는 거고요. 사실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개념이 두 가지가 이제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과실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는 인과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과실이라는 뭐냐?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즉 환자를 수술했으면 경과 관찰을 해야 된다. 호흡기를 잘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전제가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과실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뭐 환자가 사망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를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이 됐을 때 이제 법률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부과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과실과 인과관계는 자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상의학적으로 먼저 그걸 기초 자료로 삼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룰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제 감정의 중요성을 이제 했는데요. 사실 법률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사는 선생님들처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서 이 감정의 결과의 신빙성 등이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감정 절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책임으로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들 수 있는데요. 민사 책임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망했다, 내가 금전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게 민사상 책임이고요. 형사상 책임은 환자가 사망했다, 내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법적 책임이 질 것인가가 형사 책임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사 책임이 형사 책임이다 동일합니다.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면에 동일하지만, 민사 책임에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의미와 형사 책임에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의미가 다릅니다. 즉 민사에서는 입증 책임을 감경해주고 있고, 형사에서는 엄격한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형사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 책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 책임에서 의료 과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그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선생님들의 의료상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통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부위, 수술한 시간 이후에 근접해서 환자가 뭐 사망을 했다,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관해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 수술한 거 말고는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과실을 입증하게 되고요. 이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돼서 선생님들의 책임이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좋은 목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제한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이거 제가 직접 한 사례인데요. 1심에서는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 2심에서는 저희가 결과를 뒤집어서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 이 사건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환자가 받은 침 시술이 왁결과를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해서 이제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선생님들 뭔가 의료 행위에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0%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지금 하급심 법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2016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루틴하게 한 30에서 70% 정도의 선생님들의 책임을 제한했는데요. 지금은 대법원에서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던 막연한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이후부터 하급심 법원에서 선생님들 책임을 100%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나온 기사가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천공된 케이스였고요. 제가 했던 울셀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책임이 100% 인정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동연한이라서 이런 기사를 보셨겠지만 이제 65세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일을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때 저희가 손해배상에 위자료도 줘야 되고 치료비도 줘야 되고, 또 하나가 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60세까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면 지금은 65세, 그래서 5년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초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되는 법제도를 정비 개선해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좀 정리하자면 선생님들 책임이 좀 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동연한이 65세로 이제 연장이 돼 있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시술할 때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다 하시고, 그거를 관련 진료 기록부나 동의서에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강의하신 분이 말했지만 EBM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 해야 되고, 이를 상세하게 진료 기록부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적극적인 개념, 우리는 재량성을 가지고 있고 통상증의 합병증의 범위라던가 다른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이는 감정행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형사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사 책임과 좀 다릅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거고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신문 기사를 보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걸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그거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형사에서는 엄격한,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선생님들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과관계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사건이죠. 여기서 보면은 다 과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되고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부분에서도 복막염 진단과 처치 등을 과실로 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과실로부터 사망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시를 좀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이건 인과관계에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인과관계를 좀 인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좀 앞에서 보셨던 피켓을 든 사건의 그 사건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심에서는 다 실형이 나왔고요. 2심에서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 무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실도 부정했고요, 인과관계도 부정했는데, 보시면 횡격막 탑재를 의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에 이미 발생할 의문도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호흡 이상이 없어서 적극적 조치를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호소하는 복통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 처치를 했다라고 해서 과실 자체도 부정을 했고요. 나아가서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악화된 거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진료한 이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전원된 병원에서의 수술 지연이나 이런 것도 환자가 사망하는 데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인과관계 단절된다 해서 인과관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인정이 됐는데 2심 법원에서는 다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목동에 있는 병원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수사 단계에서 의료진이 전부 구속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에 있는데요. 1심에서는 다 무죄가 다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도 되지만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시면 분주와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됐는데요. 분주 자체는 불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주 자체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사안에서는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고 분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냐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주 및 준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봤는데요. 인과관계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진 다른 약재에 의해서 폐혈증이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이런 그런 사항을 들어서 이제 인과관계가 부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의 경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과실 여부도 문제되지만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지만 형사 책임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구속률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실무의 경험으로는 좀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좀 구속률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좀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사 고소를 먼저 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한테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생각하셨는지 이제 민사 소송을 먼저 하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에 과실이나 이제 인과관계에 관한 적시가 되고 관련 자료들이 현출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소율이나 어떤 구속률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시사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책임을 해야 되는 건 검사에게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과 동일하게 다른 원인이 개입의 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감정 절차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목동 그 사건에서도 감정 절차를 잘 대응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소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은 MRI와 관련돼서 그 실손보험회사 소송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소가가 200만 원인 병원도 재판을 청구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병원에서 잘 대응을 하지 않겠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는 겁니다. 환자들은 소송을 하지 않는데 환자에게 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를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이 각각 어떤 데는 인정하는 데가 있고 어떤 재판부에서는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분쟁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병원 운영이라는 거는 첫 번째 선생님들이 병원을 개원을 하실 거고요. 개원을 하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의료 보조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간호사, 조무사, 의료 기사를 활용해서 이제 진료, 즉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다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 리스크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소위 말해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준법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료법입니다. 선생님들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은 의료법이고 그 의료법에는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행정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준법 경영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 형태는 의료기관에 관한 것이고요, 홍보는 광고에 관한 것이고, 의료 행위는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 개설에 관해서 법정 이슈 중에 가장 큰 문제는 4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 중복개설, 명의차용개설, 면허증 대여, 이 4가지 쟁점이 있고요. 이걸 표로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사무장병원이나 뭐 중복개설은 워낙 너무나 잘 아시는 개념일 거고요. 명의차용개설이라는 것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제 제자가 그 로컬에 나가가지고 이제 봉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병원을 하나 개설하고 싶어서 봉직이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대신 네가 좀 개설을 해라. 이런 경우가 이제 명의차용개설. 그래서 제자가 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명의차용개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제자로부터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명의차용개설이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허증 대여는 거의 동일한데, 면허증 대여는 거의 동일한 사안인데, 이제 비의료인한테도 면허증 대여할 수도 있고요, 의료인한테도 면허증 대여할 수도 있는데, 그 대여한 선생님들이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육아의 문제로 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좀 대여를 해주고 일정한 돈을 받는 거, 그러면 저는 제 명의로는 개설이 돼 있지만 저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면허증 대여라고 하고, 면허증 대여가 가장 불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되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 따져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의료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형사처벌이 강하게 됐고요. 대부분 이제 민원 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자금 추적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이냐,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있고, 사실상 적지 않은 의료법인에서 사무장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도 남용의 법인이 사실상 껍데기가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의 운영과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사건인데 이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설자가 여성인 선생님이고요. 그다음 사무장이라고 본 게 남편입니다. 남편. 그래서 남편을 사무장으로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좀 검사의 무리한 기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될 때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꽤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한 사건인데 이제 무죄를 일단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무죄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부부간에도 사무장 병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원을 제기돼서 발단된 사건이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뭐 자문을 하는 병원을 보더라도 이제 친인척들이 이제 병원에 나와서 직함을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그런 병원에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전직 직원이나 의료기기 도매상이 그 남편을 이제 개설자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사무장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사장이란 직함, 대표원장 명함을 사용했고요. 병원 내에서 수술복을 착용하고 있고 대외적인 모임에서 의사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별다른 직업이 없고 급여를 병원에서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사무장병원으로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은 기각되긴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의료인, 그 와이프가 병원 경영에서 전혀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협의를 하면서 병원 경영을 참여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충분히 와이프가 남편의 그런 행동들을 용인했다라고 봤고, 가장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무죄로 판단해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복개설과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이건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이제
보시면 이 최근에 난 판결이 이제 중복개설의 경우에는 공단의 급여 청구 비용이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정병원과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무정병원은 비의료인에 의해서 개설된 병원이지만 중복개설은 의료인에 의해서 개설된 병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개설 형태가 다르다라고 봐서 그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적법하고 사개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연 결정 여부가 문제됐는데 헌법재판소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사에도 보시면 다르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봤고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에 비교해서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봐서 사무장병원과 다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급을 거부한다거나 환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1인 1개소법도 합헌 결정을 했는데 그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보시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의료질을 유지하고 영리 추구를 해서 공공성 훼손,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 방지, 그리고 소수에 의한 독과점, 의료시장 양극화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성이나 의료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그리고 의료인이 여러 개 운영할 때 오는 그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헌으로 결정이 돼서 중복개설은 여전히 이제 불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를 하자면 중복개설과 관련해서 리스크는 일단은 의료법 위반, 중복개설했다는 자체만 처벌되는 것이지 사기 요양급여 청구 부분은 합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인데 예를 들어서 제 제자가 봉직으로 나가서 일하는 거 제자를 통해서 병원을 개설했다. 이게 이제 명의차용 개설이라고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의료법이 이게 이제 사무장병원이거든요. 33조 2항은 사무장병원인데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개설과 이 명의차용 개설은 다르다. 그래서 요양급여 청구하는 건 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의료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광고가 좀 작년 9월부터 새롭게 법이 시행이 됐고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율심의기구라고 그래서 뭐 사전 심의가 아닌 건 아니고요. 여전히 사전 심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광고를 하실 때에는 예외적인 그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명, 의료인 성명은 이거는 사전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가 아니면 이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이제 심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의 매체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만 명인 경우에는 여기를 통해서 광고하려면 이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광고 형태인데요. 페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 광고할 때는 여기는 10만 명이 당연히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유인이라는 게 광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라는 것은 저희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료법에서는 또 조금 이율 배반적이게 환자를 유인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이제 환자 본인 분담금을 면제 할인한다거나 이제 금품 제공하거나 교통편의 제공은 뭐 사설 구급단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우리 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오게 하고 그 사설 그 유치단의 돈을 대신 병원에서 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봐서 법원에서 환자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쿠폰 발행이나 포인트 적립, 이제 상품권 발행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에서는 상품권 발행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저희 의료에서는 뭐 건강검진 상품권 이런 거는 다 환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특이한 거는 이제 자격정지가 2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면 광고는 하라고 하고 환자유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30만 명 회원들에게 이제 라섹 체험단 모집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사안에서는 무죄라고 항소심 2심까지는 환자유인에 해당이 된다고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환자유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료 광고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지나치는 데 제약하기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유인 규정은 의료 광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의료 광고에 우위를 두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셜 앱을 통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이제 시술권을 판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에서 의정부 지방법원이 이제 기소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케이스에서 실질적으로 1심에서 이제 사이트 운영자는 징역형을 받았고 이걸 통해서 광고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벌금형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 유인으로 징역형을 받은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앞에서 본 건 아시겠지만 환자 유인은 의료 광고에 있어서는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의정 1심 법원에서는 의료 광고와 환자 유인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의료인이 대신 유인행위, 대행, 환자 행위를 하고 제3자가 의료인에게 수수료를 기타 금품을 주는 거 이거는 의료 광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급한 비용은 광고이지만 환자를 유치한 성과를 돈으로 주는 거 이것은 환자 유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이게 왜 환자 유인으로 문제가 됐냐면 광고를 한 것이지만 판매액을 이렇게 정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를 카운트를 해서 예를 들어 환자 한 명당 유치한 거에 대해서 이런 금액을 정산했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료의 지급이라고 본 게 아니라 환자 유치한 대가를 준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대법원에서도 환자 유인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환자 유인과 관련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마케팅 회사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의료법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는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까지 문제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회사를 선정할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계약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환자 한 명당 카운트를 하는지, 방식과 시기, 그리고 수단이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 유인이냐 아니면 적법한 의료 광고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생님들이 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광고 위반, 환자 유인에 대해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선생님들이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고 그래서 환자가 병원으로 왔을 때 구체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제 법적 이슈입니다.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단서나 처방전도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제 정보 누설, 그래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진료 기록부 등 열람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 소위 리베이트 문제, 무면허 의료 행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좀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정보 누설, 비밀 누설, 환자의 비밀 누설이라는 게 살아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해철 사건이었는데 고인인 경우에도 의료 정보를 누출하는 경우, 누설한 경우에 비밀 누설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되고 대법원에서 그렇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밀이라는 하는 것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해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그 진료 기록과 관련해서 뭐 기자들이 제3자에서 사망자에 대한 기록을 요청 받으시더라도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다음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로서 형성이 돼 있고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고 이거를 선생님들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를 보조를 통해서 이제 보조가 가능하는 게 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게 간호사, 기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시킨 경우에만 나의 지휘 감독이 없는 경우에만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많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간호사한테 시킨 행위도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뒤에서 설명드리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 지시 감독하가 단서입니다. 단서. 그래서 간호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지휘 감독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거는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는 주의 감독을 하더라도 간호사 내지 조무사에게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요약동안 검사나 자궁세포 채취 이런 경우에는 침습적이고 출혈이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의 감독을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휘 감독하에 이 두 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사 행위를 좀 기준으로 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무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볼 때 이 주사 행위보다 위험성이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서 마취 주사는 프로포폴을 의미하면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의사의 지시 감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류형은 선생님들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나 조무사 의료기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유형은 지휘 감독을 하더라도 침습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위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셔야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법적 제재가 좀 강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3개월도 있지만 업무정지도 3개월입니다. 오전 시간에 뭐 과징금이 이제 10억 원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그래서 업무정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지금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다면 이제 10억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아시겠지만 근거중심이와 그다음에 강력한 증거이고 보호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진료기록부를 잘 써야겠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되느냐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이런 걸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상, 병력, 가족력, 진단 결과, 내용, 치료, 진료 일시 라고 하고 이 사항 중에 하나라도 이제 미비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이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거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재량에 따라서 작성할 수는 있지만 상세하게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넘게 실무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진료기록부가 부실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는 있어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문제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이라도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가 미기재되면 고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민사책임에서도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자격정지가 15일이고요. 오전에 이거는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라 그랬을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경우는 법원의 영장이나 문서 제출 명령 두 가지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기록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격정지들이 1개월부터 2개월, 15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와 관련해서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양벌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의료법에는 개설자의 책임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자인 선생님들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그 벌금의 이제 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했던 사건인데 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조무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데 선생님들이 지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간호조무사만 무면허 행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선생님도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기록, 지휘 감독 내용, 기록들을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책임 여부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선생님도 자격정지 3개월이 이제 부과된다는 건데, 이 경우 양벌 규정으로 선생님들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선생님들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자격정지는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조금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하나가, 우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심평원이 하는 현지조사가 가장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의료기관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따라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사의 범위가 의료 서비스의 질, 운영 적정의 운용성, 건강보험이나 급여상의 적정성, 급여 청구의 적정성 등 제반을 보게 돼 있고, 사실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민원 제기 형태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에 많이 오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험 청구, 요양급여 청구가 좀 높은 병원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에 불허하는 경우에는 좀 일정한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조사로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재반조사, 위반조사라고 해서 직원 근로 기록부부터 해서 진료 기록부, 재반 대장,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체와의 계약서, 그다음에 계좌 정보, 이런 모든 거를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 기관에 준하는 조사라고 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기관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하면서 이제 강제 수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행정조사할 때는 심평원에서 하는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원 제기를 통해서 많이 되고, 주의할 건 이제 서명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면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 이제 그 현지조사처럼 서명을 요청하는데, 그 서명 여부를 할 때는 보고서를 잘 읽어보시고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빨리 진행을 했고요. 좀 이제 좀 맺은말을 하자면, 여기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블링크라는 책에 보면은 고소를 잘 당하는 의사를 알아내는 법이라는 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사들하고 법적 다툼을 하는 거는 사실 의료 과실 여부를 범했는지와는 관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 소송을 제기하느냐? 의사가 환자한테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환자 사이에 균열이 생길 때 이제 법적 도구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대화법과 진료 시간에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환자들한테 친밀하게, 친숙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생각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건강검진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을 경영하거나 아니 봉지기로 계시더라도 내가 닥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재가 뭔가를 미리 스캔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의료 행위를 하거나 경영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이거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이런 거 위험한 게 뭐냐, 그다음에 거기에 의료법에 봤더니 어떻게 제재가 돼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를 안고 가려면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아니면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은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들은 경영을 하시든 봉지기도 하시든 이제는 뭐 법하고는 떠나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법령이나 관련 판례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한 의협신문이나 이런 의료 전문지 기사를 매일 읽고 최신 의료계 동향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참조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만 잘 보시더라도 상당히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거나 경영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